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안내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나 어떤 체제가 기존에 하던 거하고 많이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여기 이 그리운 바다 성산포의 시와 바다의 거리 잘 꾸며놨죠. 그리고 여기 우체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추억의 공간이고 아까하고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지만은 지친 심신들이 이 힐링의 제주섬에 와서 마음을 놓고 여기 우체통에다가 자기가 글도 써서 한번 넣어보는 그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가 계속 많이 내리기 전에 얼른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제주의 자연과 사회 문화에서 문화 부분인데 그 문화 속에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이 공간의 스토리텔링은 제주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풀어가는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성근 선생님 부부에게는 추억이라고 하는 시비 앞에 앉겠는데 이따 제 얘기가 끝나고 나면 두 분이 함께 한 줄씩 이렇게 낭송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짝꿍대로 앉아있는 시를 함께 또 낭독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우도를 한번 고개를 돌려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를 다녀오신 분. 예, 가면 우도에 동굴이 있죠. 그리고 우도에 유명한 게 홍조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검벌레라고 하는 검벌레가 뭐겠어요? 검은 모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월정리 해안가에서 하얀 모래를 만나고 왔죠. 그 하얀 모래가 세계 자연유산을 만든 거였다면 검은 모래는 제주를 상징하는 모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도에 있는 이 검은 모래 해변, 그거를 이제 이 검벌레, 검은 모래를 검벌레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주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검은 모래라고 하는 화산의 부스러기들의 입자가 한 작가에 의해서 소설의 제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오시기 전에 읽어보고 오라고 권했던 구소은 작가의 소설 검은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 우도를 바라보면서 이 검은 모래의 출발이 우도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도 국내편, 만주편, 이번에 연해주에 가면 이제 연해주 편을 안내를 할 텐데 아리랑이 편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등장하고 있는 배경지에 따라서 제가 붙인 겁니다. 여러 이 작품들 중에서 소설이 그 당대의 사회성과 역사성, 특히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이 태동하는 자연지리적 배경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에 심지어는 작은 소품 도구까지도 그런 걸 철저하게 연구해서 소설에서 살아나게 하는 작품들을 제가 높게 칩니다. 그래서 어떤 감이 오면 그 작품은 연구해서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구소은 작가의 이 검은 모래라고 하는 작품을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작가의 의도는 뭐였는지, 그리고 작가가 그렇게 이 작품을 5년여 걸쳐서 태어나게 하는 어떤 과정 속의 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어떤 특징이고 그렇게 시간적 배경을 잡고 또 공간적 배경을 그렇게 넓게 잡았던 배경은 뭔가, 이런 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검은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의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인문학적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방향성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 우도를 바라보면서 짧지만 길게 할 수는 없고 짧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게 검은 모래를 읽으면서 구성해 놓은 등장인물의 뭐라고 할까요? 이 작가가 짜여진 그런 구성입니다.
소설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대적 병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대의 범위로 둘 것인가, 국한할 것인가. 그 시대적 범위가 높고 길다고 해서 우수한 작품이고, 공간적 범위를 넓고 많이 잡는다고 해서 우수한 작품이고, 그런 것이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품이든 상중하니 우리의 눈으로 그거를 등급을 매겨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한 작가의 작품은 그 한 작가의 삶 속에 나온 사상과 어떤 사유체계의 표현인데, 그거를 타인이 어떤 줄자로 재서 너는 2cm, 너는 5cm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가들의 작품을 어떤 작가가 됐든 그 작가의 작품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뭐를 담으려고 하는가를 보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10년 경술국치 지난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술국치가 1910년 8월 29일이라면 그 4일이 지난 양력 9월 2일 날 한 여인이 태어납니다. 그 여인이 태어나는 곳이 저 앞에 보이는 우도예요. 저 우도에 지금 배 하나 있죠? 가운데 배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 뒤로 마른 황무지처럼 황색의 이런 잔디밭처럼 하나 보이죠? 그게 분석구예요. 외곽은 응해구예요. 모래알처럼, 성산처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왔으니까 외부는 다 모래알로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화산이 더 이상 폭발 안 하면 저걸로 끝났을 텐데 그 중심부에서 다시 폭발을 했어요. 그럼 물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저기는 똥덩어리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한 게 바로 분석구예요. 그러니까 송악산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그 볼록한 언덕 뒤쪽으로 조일리라고 있어요. 뒤쪽으로 동편에 그 조일리가 바로 이 주인공 출발선에 있는 구월이라는 여성이 태어나는 공간입니다. 태어난 때 어머니가 만삭이 된 몸으로 바닷일을 나가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이제 바닷가에 있는 해초들을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 소설에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구월의 어머니는. 그러면 누구부터 이름이 나오냐면 그 어머니, 해녀의 어머니에서 나오는 딸인 그 구월이부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월이는 앞에 오빠들이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귀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태어난 게 아들 하다가 구월이가 나온 겁니다. 자, 구월이 밑에 나오는 주인공의 역할을 이어가는 게 이 소설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 해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금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해금에게는 남편이 둘 있어요. 하나는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나눠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한국전에 북한군에 참전했던 한태주라는 이 첫 사랑이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 아이의 호적이 필요해서 일본인 마츠가와라고 하는 집안의 후쿠오인데 아들이, 그 마츠가와 씨의 아들이 마츠가와 후쿠오인데 그 마츠가와 집안과 혼인을 합니다. 받아주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 해금과 이 한태주라는 사이에서 나온 이 아이가 건일이라는 주인공이에요. 그 표 지금 보고 계시나요?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안 보고 해찰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아주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그래, 지금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저 강사가 지금 맞게 하나? 저는 안 보고 하고 있는 건데. 건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일이라고 하는 아들은 마츠가와 켄이라는 일본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건일에서 태어나는 게 바로 해금과 같은 어떤 감성적이라고 할까요? 감정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민족적. 그러니까 이 종족으로서, 한민족으로서의 이 혈육을 몇 퍼센트를 받았느냐.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일본이라면 하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단계 내려와서 다시 이 만나게 되면
일본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쿼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를 이어오다가 3대째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 성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마츠가와 켄이라는 일본 이름을 갖게 되는 건일이 일본인 순수 100%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미우예요. 그래서 미우는 자기가 성장해서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집안에서 싸우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오다가 듣게 된 이전까지는 자기는 쿼터다. 4분의 1의 한국인 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속에서 자기 아버지 마츠가와 켄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태주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숨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켄이라고 하는 건일이 딸을 낳는데 그 미유가 바로 이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다가 또 애인과의 이런 관계를 동원되면서 심각하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정립이 안 될 때 여러분 읽은 사람 알겠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양국의 공동 개최한 월드컵에서 그 애인이었던 일본인, 그 일본인과의 민족 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충돌, 여기에서 쿼터밖에 안 되는 미유가 자기가 하프가 되는 50% 아버지가 이제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원래 내대졌던 거였지만 그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그런데 그 한국인으로서 표출되는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것이 누구? 아버지 이 건이를 낳았던 해금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와 너무나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유사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오다가 점점 미약해지는 정체성,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다시금 마지막 제4대인 미우에 와서 어떻게 된다? 그 할머니 해금이 그리워지고 자꾸만 연결이 되면서 본래 한민족의 피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감정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할머니와 미우의 어찌 보면 사랑 이야기로서 마지막에 이런 갈등 구조가 풀어지면서 해원이 되는 이런 걸 작가가 지금 의도를 한 거예요. 중간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다시 의도를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작가가 작품을 구성해서 시대적 배경은 제가 얘기했지만 태어나는 9월의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바로 경술국치예요. 나라를 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 첫 마디에 첫 부분에 뭐가 언급이 되면서 시작되냐면 얘가 4일만 먼저 태어났어도 국적이 대한제국이었을 텐데 나라가 망한 4일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적으로부터 이미 확립되지 않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작가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라가 망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해서 조선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러죠? 또 내가 그 앞에 태어났다고 해서 달라질 게 또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 배경은 그 경술국치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산을 배경으로 한 최만식의 탕류 같은 경우는 그 시대적 배경이 1937년 이 시기로 거의 국한됩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군산이나 서울 여기에 국한이 돼요. 또 하나 작가 조정래가 한 이 소설 아리랑은 전 세계적인 공간적 배경지를 갖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04년 너일전쟁, 1905년 을사득약부터 45년 해방 때까지의 긴 시간을 다뤄요. 그러니까 몇 대 걸치죠. 또 하나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제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4.3의 공간에서 그렇게 시간이 넓지 않아요. 공간도 저 표선읍 쪽에 있는 위밀이 세천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 제주의 남쪽의 한 공간에 국한이 됩니다. 반면에 이 구소은 작가의 검은모래는 태어나는 태자리, 보금자리인 우도를 거쳐서 이 구월이가 출가를 하게 되는 바로 이 육지, 그러니까
우도로 치면 해가 육지 아니겠어요? 그 본해 하도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 하도리가 바로 어디냐면 세와리 일대예요. 그러면 세와리 일대로 이 구월이가 시집을 가게 하는 장치는 뭐냐면 바로 이 1931년에 있었던 세와리 해녀 항일투쟁입니다. 이 세와리 항일투쟁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작가는 이 어떤 극적 변화를 끌고 가거나 전개 과정을 급격하게 전환시킬 때는 반드시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개입을 시킵니다. 일례로 이 주인공이 태어나는 것도 다 그래요. 예를 들면 구월이 태어난 건 경술국치죠. 그러면 구월이가 난 해금은 언제냐면 1931년이에요. 만주사변이 일어난 때. 그 다음에 이 건일이가 태어나는 건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이라고 민족 갈등의 아픔이 있는 남북분단의 제1조선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하나는 민단에 들어가고 하나는 조련, 나중에는 이제 조총련으로 바뀌지만 그 속에 이 서로 다른 사상 이념을 두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됐을 때 일부는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나가고 일부는 북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있고 일본에 와서 평안북도에 있는 집안의 지주 아들이었던 한태주가 의대를 다니면서 지금 잠깐 와서 야학을 해주고 있다가 건일이를 가르쳐요. 건일이가 아니라 기영이라고 하는 해금이의 남동생을. 그게 인연이 돼서 해금이와 만나게 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국 사랑의 결과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한태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었던 상태에서 어디 사회주의를 택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태어나는 배경을 보면 시간적 배경에 아주 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일이는 한국전쟁에 태어난 거고요. 그 건일이가 낳은 딸 미유는 언제 태어나냐면 1981년도에 태어납니다. 그쯤에. 그래서 대략 뭐 30년, 20년 차이를 두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양국의 어떤 극적인 충돌의 묘사는 사실 우위를 다지고자 함께 했던 한일 공동 월드컵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이 둘 미우라고 하는 하프 50%의 한국인과 그 남자친구 순도 100% 일본인 애인과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극작품에서 가장 아프게 묘사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 건일이에요. 대충 이해되겠죠? 왜 그런지. 자, 건일은 절대 한국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 감정이 내적으로는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하지만 외적으로 표현된 건 항상 불만과 사춘기 소년처럼 저돌적이고 불통거리고 어머니에게 좋게 안 나와요. 그러나 작가는 글을 쓰면서 그 내면의 이 건일이 마츠가와 켄의 내적 심정은 늘 안타까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또 한편으로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전체 1910년부터 이 현대까지 오는 과정에 첫 번째 역사적으로는 우리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백성들이 유민이 돼야 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민이 되는 안타까움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나라를 잃은 어떤 한 국가 정치체가 사라진 뒤에 유랑할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월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날 때부터 애초부터 복선으로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냐면 물질 나갔다가 해안가 검은 물에 변해서 불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월이를 낳아요. 이 말은 어머니가 해녀지만 앞으로 구월이의 미래는 불턱, 엄마가 만삭의 몸으로 검은 물의 해변에 가가지고 거기서 질질 엎드려서 끌고 와서 불턱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물질할 때 옷도 갈아입고 쉼도 하고 몸도 데피고 이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불턱에서 태어나는 자체가 미래 암시를 갖고 있는 거죠. 해녀로서 성장할 것이다. 물질을 아주 잘하는 여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월이가 성장해서 1929년도에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집을 바로 세활이 옆에 하도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또 어떤 집안이냐면, 거기 남편 보세요. 남편이 박상진인데, 이 박상진은 또 반대로 전부 딸만 있는 집에 남자 하나예요. 그 남자와 전부 아들만 있는데 딸 하나인 누가 구월이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상진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배 두 척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배 두 척이 훗날 뭐로 연결이 되냐면, 박상지가 1945년 이 나가사키하고 어디에 원폭이 떨어져요?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잖아요. 그 나가사키에 끌려가는 배경이 됩니다. 이 배 두 척이. 그거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러냐면, 당시 세월이 해녀투쟁 할 때 이 제주에서는 실제 역사를 다 끄집어내서 소설화한 거지만,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왕래를 하기 시작한 게 1922년 처음으로 배가 일본 왕래할 때 오사카로. 그래서 이 중간에 1926년에 구월이는 엄마와 함께 출가 물질을 갔다 옵니다. 일본 오사카로 가서 교토에 있는 섬에 보소반도라는 섬에 물질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뒤로 일본과 오사카를 오가는 배가 폭리를 취하니까 결국 이 제주도민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를 구입해서 운행하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있다가 1930년대 초에 31년에 가면 아예 배를 구합니다. 세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 일제가 개입이 돼서 이 배 운항을 못하게 해요. 이때 박상지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배 두 척을 팔아버립니다. 팔아서 그 돈으로 바로 이 제주에서 자체 운항하고 배를 사서 일본인들의 이 폭리, 이 조합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제주민들에게 싼 값으로 일본을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여해요. 거기에 임원이 되고. 이런 여기에 참여했던 경력에 의해서 나중에 태평양 전기쯤에 올 때 징용되고 징병되는 이때 눈 밖에 나서 결국은 이 매영, 박상지의 이 매영과 함께 사람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이 일본에 자기 가족들 다 이사한 뒤에 돌아오다가 이제 체포가 돼서 강제 징용이 돼서 나가사키 태평양 전쟁에 원폭 떨어지는 것이 재현이 됩니다. 이때 돌아가시게 돼요. 박상지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 구월이는 자기 남편의 죽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1931년대에 일제가 방해 공작을 벌이면서 제주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했던 이런 이 운항이 결국은 2년 만에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상진은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업으로, 선주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이제 전개가 돼요. 45년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는데, 일본으로 이 이민을 간 이 구월의 가족은 거기서 정착해요. 오지 않고. 그래서 이 이사를 갈 때가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네, 사인 들어왔습니다. 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벌여서 진주만을 공격할 때 시대적 배경이에요. 일본으로 갈 때. 그래서 이 41년 5월쯤에 일본으로 가서 아주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들의 삶이 이제 국제전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미군의 공습으로 도쿄가 폭격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전개가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켄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해서 자기 이 정체성이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겪었던 차별,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무시, 그리고 처참하게 짓밟혔던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에 앞선 세대를 보면서 나는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늘 충돌을 하다가 결국 엄마는 늘 아들이 투덜거려도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그렇게 될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니까 항상 아이한테 말도 못하고 그 가슴 안에 병이 생겨갔어요. 나중에 물론 암으로 죽게 되지만, 그래서 이 섬, 이민 갔던 섬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돌아와서 아들 켄 집에 살면서 서로 충돌해요. 자기 딸 미유에게 제발
스쿠버 다이빙 같은 물질하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할머니의 과거 얘기를 절대 미유한테 해주지 말라. 늘 구박을 합니다, 엄마를.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어찌됐든 죽을 위기에 돌아와서 그 엄마하고 마주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듣고 섬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민 갔던 섬 나랑 같이 있자. 이게 처음 변화예요. 그런데 이 켄이 마츠가와 켄이 한 게 처음으로 부른 게 어머니였어요. 한국말로 어머니.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어머니 해금은 그 아들, 애틋한 아들을 입에서 자기를 어머니로 불러주는 거에 대한 감격.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하는 과정이 어머니의 그 파란만장한 가엾은 삶 속에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독했던 일본인으로 살아갔던 마츠가와 켄은 건일이로 돌아온 겁니다. 건일이로 돌아오면서 이 구월이로부터 엄마 해금 그리고 자기가 낳은 딸까지 이제 화해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 미유는 자기 친구 일본인 친구가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에 막 놀러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를 다니냐면 한국어 학원을 들어갑니다. 미유가.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하프의 50%로 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회복돼 가는 장면. 이렇게 해서 소설이 마지막에 평화롭게 화해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긴 장편 소설 검은 모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작가가 상당히 많이 노력했구나. 엄청나게 노력했구나. 5년 동안 일본 신문과 그리고 국내의 역사적 사건, 굵직굵직한 역사적 실제 사건을 정확하게 이 정보를 찾아가지고 전개해가면서 그 속의 주인공과 연계해서 끌고 가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제주의 해녀사, 제주의 해녀 항일투쟁사, 세월의 해녀 항일투쟁을 자세히 다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식도 심어주고 또 일본 본토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역사의 지침서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 제가 작가를 많이 칭찬을 했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읽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우도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소설 검은 모래가 탄생한 출발지 저 우도, 그리고 좌측으로 세월이로 이어지는 하도리 그 배경지,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보면 일본 규슈 방향이고요. 그리고 오사카, 그리고 교토 아래 그 섬 이와케지마라고 하는 섬 배경이 됐던 곳. 그곳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오사카에 왜 제주인들이 많이 갔었는지를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그 오사카에 바로 통국사라는 사찰에 제일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사찰이 있고 거기에 제주 4.3 유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74구의 우리 조선인 유골들이 지난 2019년도에 통국사에서 제주 선운정사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이 제주인들이 왜 이렇게 일본에 많이 갔는지, 6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돌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4.3과 관련돼서 또 연계가 되니까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바로 마지막 날 선운정사에 들러서 그 태평양 전쟁과 우리 한국의 아픈 역사, 또 이 일본과 제주와 관계됐던 우리 제주인들의 왕래, 그 속에 누군가는 연관이 되어 있는 귀환,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다 연결해서 선운정사에서 그분들께 참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스토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